오늘의 키워드 2,900은 구독자분들도 이미 예상하셨을 거라 봅니다. 하반기를 맞이하는 지금이 약세장의 연장선인지 혹은 반등의 시기인지 3,000P에 대한 제 염원을 담아서 지수 반등의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하나둘씩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이 주식시장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향후 하반기 전망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로 프렌드 쇼링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편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펀드 매니저 털기에서 탈곡기 임무를 맡고 있는 쯔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사상운영 펀드 매니저 유비 팀장입니다. 요즘 증시 변동성이 커서 영혼까지 털리는 기분인데 주디가 탈곡기라는 표현을 하니까 무섭네요. 살살 부탁드릴게요. 네, 팀장님, 요즘 모두에게 인내가 좀 필요한 시기인데요. 지난 편 댓글에서도 이 시기를 버틸 노하우를 알려달라는 의견하고 그리고 하반기 전망을 알려달라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이분들께 희망이 담긴 코멘트를 전해주신다면요? 어려운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관심 갖고 공부하며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하반기 전망에 대해 문의 주셨던 댓글에 마음이 많이 와닿았는데요. 이맘때쯤 보따리를 좀 더 풀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지난 4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편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키워드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감이 바로 딱 오셨을 것 같아요. 2,900은 코스피 지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늘의 키워드 2,900은 구독자분들도 이미 예상하셨을 거라 봅니다. 연말 기준 저희 바람이 듬뿍 담긴 코스피 지수라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상반기 지수가 작년 말 대비 10% 정도 하락한 시점이라 하반기를 맞이하는 지금이 약세장의 연장선인지 혹은 반등의 시기인지로 나뉘는 참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다시 제자리를 찾고 그 너머까지 꿈꿔볼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될 거라는 비관론도 있고 아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반기에는 3,000선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낙관론도 있는데요.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 미국 시장 대비 한국 시장의 선전, 덜 빠짐이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S&P 지수 등의 하락폭은 생각보다 가파르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같은 시장 참여자로서 같이 심적으로 지쳐가고 있기도 하고 하반기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기에 자신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자료화면을 보시면 3화에 말씀드렸던 나이테와 줄자 관점에서 현재 시장 밸류에이션이 위 혹은 아래 둘 중 어느 한 곳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S&P 기준으로 보시면 역사적 평균 수준이 PER 17배 수준까지 하락한 반면에 코스피의 경우에는 이미 역사전 하단 수준까지 하락한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발생 이후 빠르게 진행됐던 유동성의 몰핀 효과가 제거된 기름기가 쫙 빠진 줄자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이후 외국인 지분율 역시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였는데요. 다른 의미로는 팔 사람은 다 팔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 1월 코스피 지수의 시가가 2,988이었던 때로 복귀하는 조건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 구독자 대표로 주디가 그동안 공부했던 1화부터 4화를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팀장님을 탈탈 털어서 배운 것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1화에서 숫자 5,162에 대해서 털어봤었죠. 이거는 대한민국 인구수를 뜻하는 키워드였고요. 여기서 우리는 각 나라의 인구가 곧 증시 규모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투자 관점의 다변화와 그리고 투자 시장의 파이를 키울 필요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2화에서는 숫자 2, 바로 시가총액 이등주를 함께 털어봤는데요. 5년 주기로 교체된 이등주의 변화가 그 시총 상위 종목의 변화임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이는 한국 주도 산업의 변화와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주목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화에서는 줄자 30cm라는 투자 기준점을 잡는 법을 배웠는데요. 그 기준으로 첫 번째, 코스피의 나이테 밴드를 숙지를 하고 두 번째, 개별 기업의 줄자인 나이테 변화에 주목하고
세 번째, 시장과 기업들의 나이테 변화를 같이 공부해보자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4화에서는 키워드 사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삼성과 애플을 통해서 각 기업의 배당에는 사연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배당의 사연 속에는 경영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과 배당의 3S에 주목을 해서 기업들을 살펴보고 코스피의 배당 수익률 이상의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시가 배당 수익률 3% 이상의 기업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라는 팁도 얻을 수 있었고요. 다시 총정리를 해보니까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된 느낌이 드는데요. 네, 주디의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지난 1화에서 4화까지는 그동안 제 짧은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의 프레임으로 정리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복기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내수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는 산업 및 기업에 주목하자이고요. 두 번째, 수출 데이터 등 숫자에 기반한 인사이트를 통해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코스피 시장에서 살아남는 비법이다이고요. 세 번째는 자기 나름의 매수 매도를 위한 밸류에이션, 30cm 줄자를 평가하는 안목을 키우자입니다. 또 마켓 혹은 기업의 밸류에이션, 역사적 밴드값, 나이테의 변화를 생각하자입니다. 네 번째로는 기업별 배당 너머의 사연에 주목을 하고 안전마진 관점의 배당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자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첫 화에서 말씀드렸던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다라는 점 역시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총정리를 한번 하고 나니까 투자 스킬이 업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팀장님, 앞에서 연초 2900 지수 회복의 조건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편에는 지수 반등의 조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인 걸까요? 네, 맞습니다. 1월 장중 고점이 3010포인트였었는데요. 3000P에 대한 제 염원을 담아서 지수 반등의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하나둘씩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전에 주디는 지금 제가 당장 10,000원을 드린다라고 하면 무엇을 제일 하고 싶으세요? 10,000원이요? 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요. 옛날에 방영했었던 10,000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이 좀 생각이 나네요. 근데 사실 10,000원이면은 여의도에서 맛있는 밥 한 끼 사 먹기도 좀 어려운 돈인 것 같아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여의도 국밥 맛집에 가가지고 순댓국밥 한 그릇 사 먹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순댓국밥 좀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10,000원 안쪽이어가지고. 그거 좋네요. 그동안 고생해준 주디를 위해서 제가 맛있는 순대국밥 대접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 코로나로 시작됐던 스텝스 구독자분들의 투자 일기가 긴축 사이클,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재 주식시장을 설명하는 다양한 논거와 설명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콕 골라보라고 하면은 물가, 먹고 사는 문제를 꼽고 싶습니다. 0.7% 차이로 결론이 났던 한국의 대선의 결과, 그리고 역대 최저치의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이 모든 게 결국은 우리네 먹고 사는 문제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재 답답한 지수 흐름의 원인으로 물가를 꼽아주신 것 같아요. 약간 원초적이면서 근본적인 삶에 대한 부분들은 해결이 많이 어려우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1914년 이후 미국의 물가 추이를 보실 수 있는데요. 100년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의 물가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가늠이 되지 않으신가요? 과거 대공황, 두 번의 오일 쇼크 등 공급 단계에서의 이슈로 인해 경제 둔화를 걱정하는 건 80년대에 태어난 제 입장에서는 처음 경험하는 일입니다. 특히 2,000원이 넘는 휘발유 가격을 포함해서 말이죠. 저 역시 요즘처럼 물가가 이렇게 상승했다라는 걸 체감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정된 내 소득 범위 안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소비하고 지출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 이러한 현실에 적응하는 기간이 현 시장에 익숙해지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존 웨이라고 부르던 디플레 시대에서 난생 처음 겪는 인플레 시대에 적응하는 구간인 거죠. 인플레 시대에 적응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 혹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데요. 결국 적응의 동물이기에 앞서 말씀드린 CPI 피크아웃이 시장에서 가장 기다리는 소식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CPI 고점은 향후 발표될 2분기 숫자로 확인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그 상승폭이 줄어들어 향후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이지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더 많아진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전히 많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바이든 정부의 대중 관세 스탠스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르면 관세 만료 기간은 4년이고 미국 내 관련 업계에 관세 연장의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 만료된다고 합니다. 1차 관세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7월 6일이기에 획일적인 대중 관세 부과가 사실 트럼프 정부의 정통성을 갖는 상징적 정책이기에 현실적인 이유에서든 정치적인 이유에서든 충분히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미국의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연구소에 따르면 관세가 철회된다고 하면은 CPI가 대략 마이너스 1.3% 정도 하락하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 효과는 추후 평가에 있지는 않겠지만 물가에 대한 우려가 심한 작금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센티멘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한일 방문을 통해서 IPEF 등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함으로써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있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고요. 팀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제 소비 패턴도 은연중에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월급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나날이 쓸 돈이 좀 없어지는 느낌이랄까요? 네, 저 역시 기름 넣으러 갈 때마다 느끼는 기분입니다. 미국 연준의 긴축은 결국 휘발유로 본인들이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총수요를 억제하면은 결국 인플레이션은 잡힌다는 고전적인 생각이 그 출발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경기 위축의 경로 역시 함께 고민해야 하기에 빅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라는 선택지를 시장에 던져주고 태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되는데요. 70년 이후 미국의 정책 금리 인상 사이클을 보시면 시차는 존재하지만 결국은 소비 위축을 통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인내가 필요한 시기라는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팀장님, 앞서서 미국의 대중 정책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이 주식시장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네, 저는 향후 하반기 전망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로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본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방일 스케줄을 보면은 한국과 일본이 갖는 전략적 위치가 다름을 엿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 삼성전자에서 시작해서 현대차로 마무리되는 스케줄인 반면에 일본은 그러한 기업 방문보다는 정치적인 일정이 대부분을 차지했죠. 결국 경제 안보는 한국에, 중국의 견제는 일본을 지렛대로 활용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각국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게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행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첫째,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코로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도시 봉쇄 등으로 인해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겪으면서 정책을 방향을 튼 상황입니다. 믿을 만한 동맹, 깐부끼리 뭉쳐 공급망을 구축해 상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프렌드 쇼어링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미국과 적대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를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도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둘째, 이로 인해 세계화의 재편성이 다들 짐작하시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세계 경제가 서로 다른 블록으로 헤쳐 모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재편성될 탈세계화와 추가적인 정책 변화 속에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적 우위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 증시의 재평가가 중장기적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중장기적으로 프렌드 쇼어링의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이번에 한국이 미국의 프렌드 쇼어링 관점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국가라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대규모 미국 투자 발표 및 투자 확대의 재확인도 사실 이러한 부분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2차 전지만 놓고 보더라도 GM과 LG 엔솔, 포드와 SK온, 스텔란티스와 삼성 SDI의 조합으로 판세는 이미 짜여진 상황입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역대급 초고속 회담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또 방일보다 방한이 먼저 이뤄진 첫 사례라고 제가 들었는데 여기에도 숨겨진 사연이 있을까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제일 먼저 방문한 상징성을 먼저 복기해보죠. 자료 화면을 보시면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 일본 반도체 업체들의 전성기를 볼 수 있는데요. 전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80%의 비중을 비메모리까지 포함해도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GDP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8년도에는 16.4%까지도 차지했다고 하죠. 재밌었던 부분은 1993년부터 삼성이 명함을 내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 측면에서 저는 사실 미국의 트럼프 정권과 일본의 아베 정권에 아이러니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부상한 이후로 거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최근 우리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벌어준 게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대중정책이었고, 반도체 소부장들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에 큰 방아쇠를 당겨준 게 아베 정권의 화이트리스트였기 때문입니다. 기존 대기업들은 일본 벤더의 단가 인하를 위한 협상력 제고 차원으로 국내 소부장 업체들을 생각했다라고 하면은 화이트리스트 이후 실질적인 파트너 관계로의 격상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하고요. 연초 이후 신고가를 내고 있는 기업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그들 기업의 나이테의 재평가, 시장의 재평가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제일 먼저 방문할 수밖에 없었던 윗그름들이 그간 차곡차곡 쌓여왔던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중 관계가 좀 얼어붙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과의 무역 관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한 우려는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실리 외교, 중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에 우리가 사드를 먼저 경험했다는 부분은 오히려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는 예방주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향후 이어질 프렌드 쇼어링의 핵심은 캐펙스, 투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시장을 바라볼 때 캐펙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참으로 좋아하는데요. 바이든의 방한 일정에 맞춰 주요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미국 투자를 발표한 이후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 기업에 대한 바텀업 관점의 리서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 다른 새로운 이등주가 나올 수 있는 출발점이지 않을까요? 삼성그룹의 450조, SK그룹의 247조, 현대차의 63조, 하나그룹의 37조 등 대기업들의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투자 발표는 결국 일자리의 창출과 함께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된다는 점 주목해야 합니다. 더욱이 최근 새 정부 들어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2024년 시장을 바라볼 때 코스피의 증액에 대한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네, 사실 요즘처럼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오늘의 키워드인 2,900이 다소 좀 막연하게 느껴지는 숫자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투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팀장님의 말씀이 저한테 좀 되게 와닿았는데요. 대기업들의 투자 사이클 속에서 새로운 이등주의 출현도 역시 기대가 됩니다.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의지가 샘솟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주신다면요? 연준의 긴축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물가에서 시작됐고 이러한 점이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향후 물가 피크아웃에 대한 센티멘트 제고를 위한 이벤트가 무엇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중무역 관세 완화가 이러한 중요한 이벤트로 판단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반기를 비롯한 중장기 키워드로 프렌드 쇼어링에 주목하고 한국의 디스카운트 해소에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 발표가 새로운 이등주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도 증시 속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6화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제가 준비한 6화의 키워드는 1250입니다. 점점 더 제시해주시는 키워드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구독자분들도 정답을 유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펀드 매니저 털기와 함께 공부하면서 투자 멘탈 꽉 붙잡으세요. 감사합니다.